안녕하세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을 제대로 느끼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저희 집안에 있었던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주변을 보면 생각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까운 사람까지 버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런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는 게 세상 순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겪었던 일을 비슷하게 겪거나 혹은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집안을 풍비박산냈던 그때 일을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지금이야 집에서 체벌을 한다는 게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에서 회초리 한 번쯤 드는 건 낯선 풍경이 아니었답니다. 하나라도 잘못하면 홍군형이 나는 게 그저 일상의 시절이었으니까요.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게 유독 심하셨어요. 학교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집에 오시고 나선 또 아버지로서 저희들을 가르치시곤 했습니다. 예의 범절은 물론이거니와 학교 시험 성적도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는 날이면 그날 저녁엔 단단히 각오를 해야 했어요. 강민주, 너 이리로 와봐. 이렇게 아버지가 절 부르는 목소리만 들어도 전 등골이 오싹할 지경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가 어떻게 할지 다 예상할 수 있었으니까요. 손바닥은 기본이고 종아리, 발바닥에 체벌을 받으면 그날 저녁은 잘 때까지 화끈화끈해서 얼얼할 정도였습니다. 차라리 무릎 꿇고 앉아 혼나는 게 가벼울 정도였죠. 얼마나 심하셨냐면 아버지 체벌 때문에 엄마가 곁에서 뜯어 말리실 때도 많았습니다. 여보, 제발 좀 그만해. 애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해. 그만해, 그만. 당신은 빠져. 내가 내 자식 가르치는데 왜 당신이 나서? 엄마가 그렇게 말리셔도 아버진 쉽게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엄마가 정말 크게 화를 내서야 그제서야 회초를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전 아버지가 그저 무섭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왜 다른 아빠들처럼 말로 토닥이면 넘어가지 않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아버지한테 대들 자신은 없고 그렇게 한참 혼나고 난 후엔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며 아버지를 원망할 뿐이었죠. 그렇게 늘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였는데 그런 아버지가 변하기 시작한 건 바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식사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원래 뭐든 잘 드시던 분이었는데 밥상에서 몇 숟가락 드시다 수저를 내려놓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전 그저 아버지가 피곤하신가 보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엄마가 절 기다리시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신 거였어요. 바로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암이라는 병명 자체가 무슨 선고라도 받은 것처럼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저 역시 그땐 엄마의 말을 듣고선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네요. 옆에서 엄만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진 웬일로 제 방문을 여시더니 슬쩍 들어오셔선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만 쓰다듬으시곤 다시 나가셨어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신 것뿐인데 그때 어찌나 눈물이 펑펑 나오던지 그날은 아버지가 미워서가 아니라 혹시나 아버지를 잃을까 봐 두려운 마음에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진 치료를 시작하셨고 저희 가족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엄만 병원을 오가시면서도 저와 여동생에겐 최대한 내색을 하지 않으셨지만 가끔씩 눈 주변이 벌겋게 변한 엄마를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실까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전 더 꿋꿋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얼마나 길고 무거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집안 분위기 너무나 차가워졌어요. 그러다 무사히 항암도 다 마치고 나서야 저희 집엔 서서히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입학을 앞두고서 아버지께서 절 부르신 적이 있었어요. 또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잔뜩 긴장을 하고 아버지 곁에 갔는데 아버지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민주야, 아빠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지? 미안하다. 어릴 때부터 많이 혼나면서 커서 이 아빠가 원망스러울 때도 많았을 거야. 그지? 아빠가 그렇게 했던 건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었어.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 아빤 그 누구보다 잘 알거든. 아빠도 젊었을 때 많이 힘들게 살았어. 어릴 때 단단하게 마음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 세상에 나왔을 때 쉽게 무너질 수 있단다. 물론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아빠도 알지만 그래도 너희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고 더 엄하게 했던 거야. 아마 그게 아빠 욕심이었을 수도 있지만 말이다. 그렇게 아버진 이야기를 하시고선 제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날 전 방으로 들어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땐 그저 무섭고 원망스러웠던 아버지가 그날 처음으로 다르게 보였거든요. 물론 체벌이라는 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선 저 역시 많이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참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회초리를 들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 역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저 또한 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바로 중학교 선생님이 됐거든요. 처음 발령을 받고서 교실에 서던 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아버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평생을 서 계셨던 아버지 생각하고서 그날 괜히 코끝이 찡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렇게 전 아버지 길을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선생님이 되고서 얼마 후 전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27살이 되던 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부터 정말 듬직했었어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 진중하게 느껴졌고 사소한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절 챙겨주는 모습에 전 일찍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27이란 나이에 조금 일찍 결혼하고서 저흰 딸 둘을 낳았어요. 첫째 딸을 낳고 나선 복지 가면서 정신없이 살았는데 그때 참 많은 도움이 됐던 사람이 바로 시동생이었답니다. 저희 시동생은 남편과는 좀 성격이 달라서 좀 더 살갑고 다정한 스타일이었거든요. 제가 복직하고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시동생이 먼저 나서 얘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조카 볼 테니까 걱정 말고 출근하세요. 어차피 저 오늘이랑 내일은 별일 없거든요. 아, 도련님 미안해서 어쩌죠?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너무 고마워요. 아이, 고맙기는요. 당연히 가족인데 도와야죠. 그리고 저 애들이랑 노는 거 엄청 좋아하는 거 알죠? 애들이랑 제가 수준이 딱 맞나 봐요. 전 친구들이랑 노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얼른 출근하세요. 그렇게 시동생은 저희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도 적극적으로 육아를 도와줬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남편도 그렇지만 시동생도 정말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부께선 좀 무뚝뚝한 편이었는데 시동생은 그런 시부를 닮지 않았었거든요. 남편이 좀 시부의 성격을 닮은 편이었죠. 그래도 뒤에서 묵묵히 가족을 위해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저희 아버지께서 퇴직하시던 날엔 남편이 연차까지 쓰고 아버지 학교까지 찾아갔었습니다. 퇴직식이라고 해서 간소하게 행사를 했는데 그곳에 남편이 온 거였죠. 아버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 축하드립니다. 이제 좀 편하게 쉬세요. 아유, 곽서방이 어떻게 왔나. 고맙네, 고마워. 남편과 시부는 이렇게 속으론 참 따뜻한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과 남편이 좀 무뚝뚝해서 그런지 시모는 약간 말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저도 평소에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시모와 서로 잘 맞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결혼할 땐 제가 선생님이라서 좋다던 시몬, 시간이 지날수록 절 달갑게 보진 않으셨어요. 시댁엔 제사도 좀 있었고 시댁 식구들끼리 모이는 행사들도 종종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일을 하다 보니 옆에서 계속 도와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몬 눈엔 제가 탐탁지 않았던 거죠. 결혼하고 제상 그래도 저녁엔 꼭 참석했는데 시몬은 늘 제가 낮에 와서 음식하는 걸 거들길 바라셨습니다. 솔직히 일을 매번 뺄 수도 없고 그래도 저녁엔 최선을 다해 치우는 것도 거들어드리고 끝까지 있다고 오는데도 시몬 그게 그렇게 싫었나 보더라고요. 아이고, 아이 선생님은 뭐해? 낮에 음식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아주 그냥 만면을 잘못 봤지. 잘못 봤어.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학교 끝나고 바로 온다고 온 건데 음식 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죠. 바로 오면 뭐하니? 아 음식은 누가 해? 이미 내가 다 했구만. 남들이 며느리 보면 옆에서 손도 거두고 그런다는데 난 무슨 며느리 상점 마냥 떠벌뜨려 하니? 아유 됐다. 바쁜데 이만 가보거라. 그렇게 툴툴대는 시모에게 전 그저 죄송하다고 하며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시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늘 시부며 남편이며 시동생까지 죄다 제 편을 들어주곤 했거든요. 아이 당신은 왜 맨날 며느리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당신이야 주부로 집에서 살림했다지만 우리 며느리는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오는데 제사상을 어떻게 차려? 아니 뭐 내가 억지로 차리러 오라 그랬어. 한 번쯤 시간 내서 오면 좋다 그랬지. 엄마, 형수님도 노력하시는데 그만하세요. 엄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들어가 쉬세요. 나머진 저랑 형이랑 할게요. 시모와 그렇게 소소한 일도 많았지만 여느 다른 가족도 비슷했으니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며 살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가 결혼하고 6년 차에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동생 결혼 소식을 듣고 저희 식구들이 모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워낙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다 보니 당연히 좋은 사람을 만났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동생이 동서를 처음 소개해줬을 때 전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동서가 교포 출신이었거든요. 부모님은 미국에서 생활하시고 본인은 한국으로 건너와 대학 의상 디자인학과를 졸업한 후 관련 업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능력도 좋고 외모도 출중하고 세련된 느낌이 물씬 풍기는 사람이었죠. 처음에 동선 저에게도 정말 살갑게 다가오더라고요. 형님이시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아요. 형님이 저한테 잘 알려주세요. 알려주긴요. 서로 같이 사이좋게 잘 지내야죠. 저도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그렇게 저와 동서가 인사를 하는데 처음엔 정말 얼마나 이렇게 싹싹하고 다정다감한지 미국에서 자란 사람인데도 한국식으로 예의를 잘 차리는구나 싶어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시부모님도 처음엔 동설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특히나 시몬 동설 첫 만남부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부턴 점점 더 그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더니 저랑 있을 때와 동서와 있을 때 표정부터가 달라졌다니까요. 동선 자주 시댁에 오는 건 아니었지만 올 때마다 시모를 위한 크고 작은 선물들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어머님, 이거 미국에서 보내온 스카프인데요. 어머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어머나 세상에. 아유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아유 예쁘다 예뻐. 역시 물 건넌 거라 그런가? 소재가 정말 좋네. 어떠니? 잘 어울리니? 어머 어머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모델 같아요 모델. 우리 둘째가 아무래도 센스가 있구나. 센스가 있어. 그렇게 동사 시몬 서로 쿵짝도 잘 맞다 보니 시모가 정말 동서를 아끼시더라고요. 전 뭐 그저 옆에서 웃으며 듣기만 했었고요. 평소에도 시모랑 전 그다지 살가운 편도 아니었고 동서라도 시모랑 잘 지내면 좋은 일이니 그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들어오고 난 후부터 종종 사건들이 있긴 했었어요. 아무래도 교포 출신이다 보니 한국 정서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문화 차이려니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좀 도를 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엔 옷차림 때문에 일이 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엔 남편 사촌들부터 고모님들, 작은아버님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퇴근하고서 바로 시댁으로 오겠다던 동서가 딱 들어오자마자 시끌벅적하던 집안이 한순간에 조용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동서가 입은 옷차림 때문이었는데요. 상의가 앞으로 깊게 파여 정말 아슬아슬할 정도로 옷을 입고 온 거였습니다. 다들 눈을 어디에다 둬야 할지 몰라 시선도 어색해지고 그러자 시모가 저더러 동서한테 한마디 하라고 재촉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동서를 불러 귀뜸을 해줬습니다. 동서, 저기 오늘 옷이 좀 많이 파인 것 같은데 내가 여벌을 있으니까 그거 입을래? 왜요? 이 옷 예쁘지 않아요? 아, 예쁘지. 동서한테 아주 잘 어울려. 근데 오늘은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좀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니까. 형님, 옷은 그냥 옷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거죠, 뭐. 동선 제 말은 아예 듣지도 않고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시댁을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시몬 동서한테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저한테만 자꾸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해. 넌 동서 하나 잡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니? 아이, 제가 저러고 있으면 네가 뭐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동서가 옷은 그냥 옷일 뿐이라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요. 그럼 어머님이 직접 가서 얘기하세요. 아,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니. 내가 말하면 마음 상해할 텐데. 아유, 저걸 어쩌나. 겨우 시동생이 동생에게 얘기를 하며 그날의 사건은 마무리가 됐지만 그때 사건 이후로 시모는 동생에게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매번 선물이고 용돈이고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이것저것 주는 동서에게 시모도 좋게 보이고 싶은 거였겠죠. 그런데 동서와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사 땐 더 가관이더라고요. 다 같이 제사 준비를 하는데 동서가 갑자기 기겁을 하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어?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섭다니, 왜? 형님, 이거 귀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저 귀신 얼마나 무서워하는데요. 고스트, 어떻게 그걸 불러요? 동서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혀하며 동서를 쳐다봤습니다. 그런 동서에게 전 차분히 설명을 해주려고 했어요. 동서, 이건 귀신 부르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조상님께 인사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아우, 전 진짜 못하겠어요. 두근두근 심장이 콘닥거려서 여기 못 있겠다고요. 저 그냥 갈래요. 그러더니 그냥 훌쩍 나가버린 동서를 보며 저는 그저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듣기론 시댁 행사나 이런 걸 시동생이 애초에 결혼 전부터 얘기를 다 했다던데 이제와 저런 행동을 보이니 시동생도 엄청 난감해했습니다. 그 뒤로 동서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며 동선 시댁 행사에 잘 참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동서가 없으니 모든 행사들이 수월하게 조용히 마무리될 때가 많았죠. 사실 동서가 시집 온 초반엔 교포고 그러니까 분위기도 익숙치 않고 적응하기 좀 힘들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적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선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적응할 시간이 없는 건지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 일은 거의 거들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몬 계속 저에게만 채근했습니다. 한 번은 시모가 동서한테 요리라도 좀 알려주려고 시댁에 왔을 때 동서랑 절 주방으로 부르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옆에서 앞치마 두르고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는데 시몬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서 있는 동서를 부르더니 이것저것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동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열심히 알려주는 시모가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바로 풀 죽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님, 전 못하겠어요. 어머님이 한번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래? 아유, 알았어. 내가 한번 보여줄 테니까 잘 봐봐. 그러더니 시몬 칼을 들고서 재료를 쓱쓱 썰어가는데 갑자기 동서가 옆에서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는 겁니다. 우와, 어머님 나이스. 역시 어머님 최고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손이 빠르세요? 손이 아예 안 보이는데요? 어쩜 이렇게 고르고 예쁘게 자르세요? 너무 신기하다. 어머님 무슨 마술사 같아요. 그래? 내가 좀 이런 건 잘하지. 어머머, 어머님, 진짜 대단하세요. 역시 어머님 따라갈 사람이 없나 보다. 그리고 이거는요? 이건 어떻게 해요? 어머님 하시는 거 궁금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옆에서 동서가 박수를 치며 놀라워하니 시몬 또 신이 나서 그 많은 재료를 열심히 손질하는데 이미 그때부터 동서에게 가르칠 생각은 저 멀리 날아가고 결국엔 시모 혼자 재료 손질을 한 셈이 되어버렸답니다. 저는 그저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며 속으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재료 손질뿐 아니라 요리를 하는 것도 옆에서 동선 입으로 시모 응원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시몬 그런 동생 응원에 더 열심히 요리를 했고 끝내 그날의 요리는 다 시모가 하게 됐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의 영리한 생존 방식을 눈치채고 난 후부턴 저 역시도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차 나아지겠거니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대담해진다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언어나 문화가 달라도 10년 넘게 한국에서 생활했으면 한국말도 다 알아듣고 문화도 다 알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선 신기하게도 자기가 실수를 해서 누군가 뭐라고 하면 그 순간만큼은 갑자기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한 번은 명절에 계란을 푸는데 갑자기 동서가 거기다 설탕을 왕창 들이붓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 동서를 말렸어요. 동서, 그거 설탕이잖아. 그걸 거기다 넣으면 어떡해. I don't know. 몰랐어요. 아니, 설탕이라고 다 써있잖아. 저 한글 잘 몰라요. 영어로 써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당당하게 자긴 몰랐다며 얘기하는 동서를 보며 저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신나서 한국말로 멀쩡히 대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하다니요. 그런데 동서는 실수를 해도 떳떳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가 동서를 너무나 우쭈쭈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루는 다 같이 시댁에서 저녁 먹기로 한 날, 둘째 딸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궁금하게 있는지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선생님이니까 기초적인 영어는 가르쳐 줄 수 있으니 열심히 둘째 딸에게 얘기를 해줬죠. 자, I'm fine, thank you.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제 말을 듣더니 옆에 있던 동서가 갑자기 깔깔깔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아니, 얘가 영어 오늘 배웠는데 잊어버렸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발음을 해요? 얘들아, 엄마한테 배우면 절대 안 돼. 저렇게 하면 콩글리시야, 콩글리시. I'm fine, thank you.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야. 솔직히 제 발음이 정확하진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애들 앞에서 저렇게 대놓고 절 무시하니 저도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어찌됐건 영어는 동서가 훨씬 더 잘하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서가 절 무시하는 건 이게 다가 아니었답니다. 제가 둘째를 낳고 나서 몸이 좀 많이 불었었거든요. 출산하고서도 직장 생활에 육아에 정신 없다 보니 살을 다 빼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동서가 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 저 사실은 형님한테 옷을 만들어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디자인해서 형님 스타일 맞춰서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 동서, 나야 그래주면 고맙지. 아니, 근데 형님은 살 뺄 생각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이건 뭐 기성복도 안 맞게 생겼는데 살 좀 빼세요. 그러자 옆에서 듣던 시모 역시 깔깔 웃으며 동서 말에 맞장구를 치시는 겁니다. 그래, 그래. 우리 둘째 말이 맞지. 예, 큰애는 살 좀 빼라. 그게 뭐니? 요즘 애들은 선생님도 예뻐야 애들이 말도 잘 듣는다는데. 너 그러고 다니면 학생들이 너 안 무시해? 네 동서 좀 봐라. 네 동서 애 둘이나 낳고도 저렇게 늘씬하구만. 그러니까요. 형님 살만 좀 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형님 살 빼면 그때 꼭 옷 해드릴게요. 지금은 영 안 되겠네요. 뭐야, 동서. 그런 말은 좀 서운한데? 그리고 어머님도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섭섭하네요. 참 너도 별게 다 섭섭하다 얘. 네 동서처럼 늘씬하고 관리 잘해봐라. 내가 이런 얘기 하나. 나도 며느리가 예쁘고 곱게 잘하고 다니면 좋지 뭐. 시몬 묵묵히 제사고 명절이고 일도 거들고 시댁도 챙기는 저보다 화려하고 능력 있고 겉으로 보기 예쁜 동설 늘 예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대놓고 동서가 무시래도 제 편을 들어주긴커녕 동서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나마 그런 순간마다 남편과 시부 그리고 시동생이 옆에서 더 화를 내며 제 편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참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정적으로 제 자존심이 많이 구겨졌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시동생 승진 기념 외식 날이었어요. 시동생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되며 온 가족이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는데 메뉴가 다 영어로 되어 있고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뉴를 보고서 당황해하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본 동서가 또 깔깔 웃으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 형님, 혹시 메뉴 읽기 좀 어려우세요? 아, 좀 내 눈엔 생소하네. 어머, 형님, 이런 것도 모르세요? 정말로 형님 너무 웃긴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시몬 제 메뉴판을 뺏어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예, 못 보면 메뉴판이라도 들지 말든가. 이게 뭔 창피니. 둘째야, 네가 이런 거 잘 보니까 네가 알아서 잘 주문해 주거라. 네, 어머님. 저 없었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여보, 그만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메뉴 다 어렵게 되어 있네. 나도 모르겠구만. 뭔 소리 하는 거야? 형수님, 죄송해요. 이 사람이 하도 여기 오자고 해서 온 건데 제가 봐도 어려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행히 시동생이 중간에서 말려준 덕에 끝이 났지만 그날의 사건 이후 전 시모고 동서고 마음에서 일찌감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건 재작년 명절 때였어요. 명절을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있던 날 시모가 넘어져 팔에 금이가 깁스를 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저희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고 명절 음식은 저와 동서 둘이서만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명절을 코앞에 두고서 전날 갑자기 시모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해, 네 동서가 미국에 급하게 다녀야 될 것 같다구나. 어머니가 쓰러지셨나 봐. 바로 출국하는데 아무래도 명절은 같이 못 보낼 것 같다네. 어머, 그래요? 어떻게 해요? 사돈 어르신 괜찮으시대요? 딸이 멀리 계셔서 많이 신경 쓰이실 텐데 어떻게 해요? 그러게나 말이다. 급하게 미국 간다니까 이번 설은 너 혼자 명절 음식 차려야 되겠구나. 아유, 동서라도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 사정 이런 걸 어떡하니. 네가 큰 며느리니까 네가 음식은 다 준비해라. 알았지? 원래 네가 해야 하는 일인데 여지껏 내가 했잖니. 이참에 잘 됐다. 네가 앞으로 토마토 하면 되겠네. 솔직히 말이라도 시모가 네가 좀 고생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제가 속이라도 안 상했을 텐데 시모가 이런 식으로 말하니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동서를 어떻게 원망하겠습니까? 동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출국한 거고 거기다 시몬 깁스를 했으니 일을 거둘 수 없고 결국엔 저 혼자 할 수밖에요. 그런 와중에도 시몬 동서 챙기기만 바빴습니다. 음식들이 혹여나 동서 목까지 못 갈까 봐 옆에서 시몬은 내내 지켜서서 보시더라고요. 이해, 저는 왜 이것밖에 안 해? 좀 더 하지. 어? 네 동서 와서 지칠 텐데 명절 음식이라도 보내서 먹여야 되지 않겠니? 어머님, 이것도 많아요. 명절 음식으로 뭐 몇 달을 드실 거예요? 충분히 했으니까 그만 잔소리하시고 들어가서 좀 쉬세요. 내가 들어가서 마음이라도 편하면 몰라. 네 동서 미국까지 가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니. 아휴, 내가 네 동서 걱정이 참이 안 온다, 참이 안 와. 계속 동서만 걱정하는 심을 보며 저는 그냥 한숨만 절로 나왔습니다. 그냥 이젠 그러든지 말든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명절 연휴 당일 전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국도 끓이고 부엌에서 혼자 이것저것 하다 보니 시간은 그래도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남편과 시동생과 시부도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거들어주니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갑자기 17살 된 첫째 딸이 불쑥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근데 작은 엄마는요? 작은 엄마 어디 가셨어요? 아, 작은 엄마 미국 가셨어. 작은 엄마 어머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급하게 어제 출국하셨대.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첫째가 갑자기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작은 엄마가 미국 갔다고요? 아닌데. 저 어제 작은 엄마 봤는데요? 뭐? 어디서? 대체 어디서 봤다는 거야? 백화점에서요. 어제 친구랑 백화점 갔는데 거기서 봤거든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아는 척 하려고 가까이 가려는데 갑자기 휙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왔는데. 뭐라고? 아니, 누구랑? 에이, 네가 잘못 본 거 아니고? 아니에요. 네, 내가 작은 엄마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무려 10년을 봤는데 제가 왜 몰라요. 작은 엄마 맞아요. 근데 어떤 아저씨랑 같이 있던데? 첫째가 그렇게 확신에 차 말을 하니 그 순간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시모는 그 말을 듣고선 손살을 치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네가 잘못 봤겠지. 둘째가 그러려냐? 우리한테 미국 간다고 하고 바로 비행기 탔다는데 그런 말 하려냐고. 아, 얘가 잘못 봤나 보다. 그지? 할머니, 내가 뭘 잘못 봐. 분명 맞다니까? 아니, 얜 잘못 본 걸 수도 있지. 뭘 그렇게 확신해서 얘기를 해. 그래, 그럼 전화라도 좀 해보자. 지금쯤 미국에 도착했을 테니까 전화라도 해보자고. 그럼 되잖아. 그러더니 시동생은 핸드폰을 들고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동서가 받질 않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걸어도 받질 않으니 뭐 바쁜 일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전화를 또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고서도 시동생이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도 전화가 오질 않는 거였어요. 결국 그날은 동서의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부재중이 찍혀 있으면 보통은 다시 전화를 걸지 않나요? 아무리 정신없고 바쁘다고 하지만 메시지라도 하나 남길 법한데 아무것도 오지 않으니 더 이상하더라고요. 찜찜한 마음을 갖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다음 날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전화가 아니고 보이스 땡이라고 해서 메신저 음성 연결로 연락이 온 겁니다. 미국에 그냥 갔으면 로밍도 하고 가니 일반 전화로 걸어도 될 법한데 왜 이걸로 전화를 한 건지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시동생이 전화를 받자 동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뭐야 여보? 전화를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내가 어제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못 받았네. 근데 왜 전화했어? 왜 이걸로 전화해? 그냥 일반 전화로 하면 되지. 장모님은 어떠셔? 나도 궁금한데 좀 바꿔줘. 어? 그게 엄마 몸이 좀 안 좋으셔서 통화하기 좀 그런데. 아니, 나도 장모님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영상 통화라도 하자. 얼굴이라도 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바로 전화해. 아니면 나 바로 미국으로 넘어간다? 그럴까? 아니야. 아니, 내가 다시 전화할게. 그러더니 동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후에 전화가 왔을까요? 아니요. 동서의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자 시동생은 왜 그런지 단박에 알아채더라고요. 저희 큰딸이 동서를 본 게 맞았던 거죠. 이후에 동서에게서 전화할 상황이 아니라는 둥 깨톡으로 메시지가 오긴 했지만 시동생은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명절이 끝난 후 시댁은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시모는 완전히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아유, 걔가 뭔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뭘 그렇게까지 의심을 하니? 나중에 와서 물어보면 되잖아. 괜히 분란이나 만들고 말이야. 쓸데없이 네 큰애가 말 꺼내서 이 사단을 만들어야 되겠니? 어머님,
이게 어디 사소한 일인가요? 지금 서방님도 뭔가 이상하니까 그러겠죠. 왜 그걸 저희 딸한테 뭐라 그러세요? 아니, 괜히 쓸데없이 얘기해서 그런 거잖아. 아이, 그냥 지나갔으면 몰랐을 일을. 아이,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사정은 무슨 사정이요? 어머님, 누가 사정이 급하다고 부모까지 팔아서 거짓말을 해요. 이건 명백히 잘못한 거죠. 어머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아주 너 찰났다, 찰났어. 끝까지 동서편에 서서 두둔하는 시모의 말을 들으며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모는 저희가 동서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조차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진실 때문에 정말 시댁은 초토화가 되었답니다. 시동생이 동서의 뒷조사를 했나 봐요. 흥신소에 문의를 해서 알아보게 됐는데 역시나 동선 그때 미국에 간 게 아니라 한국에 있었더라고요. 비행기 결제 내역이나 이런 걸 동서한테 보내달라고 했더니 끝까지 보내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건 아예 비행기를 탄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발뺌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동서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였죠. 동서가 그날 갔던 곳은 상간남의 집안이었어요. 설날에 친정의 엄마가 아파 거짓말할 정도로 동선 그 상간남에게 푹 빠져 그 집안에 인사를 갔던 거였습니다. 그 상간남 부모가 인천 송도에 사는지 거기 인사를 갔던 그게 싹 다 드러났더라고요. 결국엔 믿었던 동서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던 거였죠. 시동생은 속상한 마음에 저희 남편과 저에게 하소연을 하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아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아내가 자꾸 혼자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그땐 그냥 이 사람이 우울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사이를 풀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저 사람은 다 생각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사이 안 좋다가 자연스럽게 끝낼 생각이었네요. 형, 형수님, 저 진짜 이번에 독한 마음 먹고 끝내려고요. 이들은 도저히 저도 못 당하겠어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식으로 사람 기만하는 거 아니지. 문수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 형이랑 형수가 다 뒤에서 받쳐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저와 남편은 그렇게 허탈해하는 시동생을 열심히 위로해줬습니다. 동선 자신이 불륜을 저지른 게 알려지게 되면 나중에 이혼할 때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어떻게든 숨기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시동생과는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혼해 상간남으로 갈아탈 생각이었나 봅니다. 시동생은 그 후로 빠르게 움직였어요. 증거들을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시작했죠. 동서한테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재산 분할이며 양육비까지 다 준비를 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동선 자신이 바람 피운 사실이 다 드러나다 보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시동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이 진행되고 말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더 어마어마한 건 바로 그 상간남이 동서의 직장 동료라는 거였어요. 같은 직장에서 그런 짓들을 하고 돌아다닌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생은 동서가 일하는 직장에도 찾아가 뒤집어 엎어버렸답니다. 그랬더니 결국 상간남과 동선 그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올 수밖에 없었나 보더라고요. 문제는 그쪽 계통도 다들 연결돼 있다 보니 이런 소문들이 알게 모르게 다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같은 계통으로 취직하긴 좀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동생이 발빠르게 움직여 이혼하는 사이 시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예뻐하던 동서가 자신의 뒤통수를 제대로 가격했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셨겠어요. 시모는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분통해하셨답니다. 아유,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그놈의 혓바닥에 놀아놨다 놀아놔. 처음부터 그 혓바닥이 너무 나불댄다 싶었는데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아휴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노. 내가 너무 사람을 믿었다. 아휴 정말. 어머님 그만 슬퍼하세요. 다들 몰랐잖아요. 작정하고 속인 건데 어떻게 알겠어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타늙어 주책이었나 보다. 외국물 먹었다고 마냥 사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제 선물 받으니 내가 정신을 못 차렸어.
사람 볼 줄도 모르고 말이야. 불쌍한 내 새끼. 그러더니 시몬 눈물을 흘리며 너무 슬퍼하시더군요. 시부께서도 속상해 영거부 한숨만 쉬시고 남편 역시 마음 아파했습니다. 전 그 옆에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저 속상해하는 시부모님을 위로해드릴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저희 큰딸이 빠르게 그날의 장면을 포착한 덕분에 동서가 먼저 선수 치기 전에 시동생이 소송을 걸어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소송으로 이혼당하고 거기다 직장에서도 소문이란 소문은 다 난 동서가 과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들어보니까 이혼 후엔 동서도 그 상간남과 헤어졌나 보더라고요. 직장도 멀쩡하고 잘 나갈 때야 서로가 좋아 보였겠지만 어디 다 잃은 후에도 괜찮겠어요? 결국엔 바람 남녀의 끝은 파국밖에 없었습니다. 동선 성실하고 착한 남편도 잃고 자식 양육권도 뺏긴 채 그렇게 외롭게 홀로 살게 되었죠. 뒤늦게 동서가 억울하다며 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지만 전 단칼에 거절했답니다. 형님, 저 이번에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 이렇게까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동서, 그렇게 나 무시하더니 왜 지금은 나더러 도와달래? 나 동서 도와줄 힘 없어. 잘난 동서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동서는 아주 글로벌한 사람이잖아. 형님 왜 그러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저도 진짜 앞으로 잘할게요. 저 이혼당하고서 친정에서도 창피하다고 오지도 말라 그러고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 남자하고도 다 끝났다고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잘 나가는 동서가 알아서 해결하셔. 나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동서와의 인연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게 평소에 주변 사람들 소중한 줄을 알아야지. 그렇게 자기 잘난 줄만 알고 무시하더니 결국 이 사단이 나고 말았네요. 그리고 저희 시댁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로 시모께서 확 달라지셨거든요. 원래는 제게 그렇게 살갑게 대하지 않으셨던 시모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절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전엔 선생이면 뭐하냐, 제사 음식도 제대로 못한다며 절 탐탁지 않아 하셨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제게 밥을 사주신다는 거 있죠? 어머마, 오늘 시간 어떠냐? 내가 너한테 맛있는 거 좀 사주려고 하는데 시간 돼? 네? 어머님 갑자기요? 아, 시간이야 당연히 되긴 하는데 왜요? 뭐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유, 일은 무슨. 우리 큰며느리 일하느라 힘들고 지치니까 그냥 내가 밥 한 개 사주려고 하는 거지. 네가 먹고 싶다는 거 내가 다 사줄 테니까 생각만 해둬라. 알았지? 정말 웃기게도 결혼한 지 이제 20년이 가까우는데 밥 한 끼 저한테 제대로 사준 적이 없었거든요. 선생님 월급도 잘 받는다며 늘 저더러 밥 사달라 하시던 분이 갑자기 저렇게 밥을 사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거기다 같이 만나기만 하면 요즘 늘상 시모가 하시는 말이 있어요. 예, 애미야. 남자 말이다. 요물이야, 요물. 어? 가까이 할수록 큰일 나는 거야. 알았지? 남자 늘 돌처럼 생각하고 멀리 해, 멀리. 에? 어머님, 그럼 어머님 아들도 막 돌처럼 생각해요? 아유, 우리 아들은 가족이지 않니, 가족. 다른 남자를 돌처럼 봐야지. 그냥 길가에, 저렇게 널브러진 돌이 있지 않냐. 그거랑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언젠 제게 살이 쪄서 보기가 싫다는 둥 했던 시모가 저에게 이런 말까지 한다는 게 얼마나 달라진 건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심지어 밖에 나가면 민망할 정도로 시모가 절 보호하기 시작하신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남자들 접근을 막으시느라 아주 바쁘세요. 어느 날은 같이 마트를 갔는데 거기 직원분께서 저한테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느라 좀 가까이 서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직원이 좀 젊은 남자였는데 그게 또 시모는 신경이 쓰이셨는지 갑자기 저 멀리 서 있다 다급하게 오시더니 그 직원더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내 며느리야, 내 며느리.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10년은 더 넘었어. 애도 둘이나 낳고 보기엔 처녀 같은데 우리 며느리야. 아, 어머님 그냥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알지 알어. 아니 우리 며느리인 줄 모를까 봐 그렇지.
여기가 우리 며느리야, 며느리. 그 남자 직원분도 당황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저도 어찌나 당황스럽던지요. 요즘은 그렇게 제가 땀만 먹을까봐 제대로 시모가 지켜서고 계신답니다.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참 며느리 지키려고 하는 방식도 좀 웃기지 않나요? 그리고 시동생은 폭풍 같았던 그 사건들이 지나고서 저희 첫째 딸에게 고맙다고 보답을 했습니다. 만일 그때 제 첫째 딸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동서에게 이혼을 당했을 거라고 고맙다고 선물도 해줬어요. 사실 그날의 사건 이후로 시동생이 많이 무너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견뎌내고 아이들하고도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워낙 마음씨 깊고 착한 시동생이라 이번 사건도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저는 굳게 믿고 있네요. 저도 저희 조카들이랑 시동생을 위해 반찬도 해서 갖다 주고 주말이면 조카들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젊었을 적 시동생이 절 위해 저희 애들을 봐줬던 것처럼요. 이렇게 저희 가족들은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행복하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것 같네요. 앞으로도 저흰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사실 이 사연을 꺼내기까지 참 많이 망설이기도 했었어요. 지나간 일이기도 해서 다시 이렇게 꺼내서 얘기해도 괜찮을까 주저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좀 가벼워지기도 하네요. 돌이켜보면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서 때문에 속상했던 날들도 있었고 시모 때문에 서운했던 날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시부 덕분에 버텨냈던 날들도 있었네요.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지금의 저희 가족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새삼 느낀 게 있는데 결국 사람은 진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동서처럼 겉으로만 포장하고 속으론 다른 마음을 품고 살면 언젠간 그게 반드시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꼭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 첫째 딸이 처음엔 작은 아빠한테 상처 준 게 아닐까 좀 많이 속상해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첫째 딸이 그 용기 내서 말해줬던 한마디가 시동생의 인생을 구원해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해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진실이 통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올 한 해도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편인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이 고단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곁에도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